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린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MAB, 즉 성서 고고학 박물관에 방문할 예정이고 여러분께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고고학적 발견들을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고학자 호드리고 시우바와 만날 예정인데 그가 이곳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줄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구역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독점적인 접근 권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직접 열 수 있는 날은 드물어요. 저는 지금 실제로 박물관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에게 박물관이 닫힌 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이 특별한 접근 기회를 잘 활용해 볼 거예요. 이 박물관은 성서 고고학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성서 고고학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루어져요.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이집트, 터키, 그리스 등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모든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이 두 라마수 동상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복제품이에요. 참고로 이 박물관 안에는 20% 정도가 복제품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보게 될 것들 중 80%는 성서의 땅에서 가져온 진품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중동 지역에서 온 것들이고 이 라마수들의 진품은 원래 니네베라는 도시에서 발견됐어요. 니네베는 현재 이라크에 있어요. 그럼 이제 중동 전체와 성서의 역사를 여행하러 들어가 볼게요. 저와 함께 가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고고학자들이에요. 성서의 역사는 일부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땅속에 묻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난 150년 동안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발견물들이 땅에서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역사책인지 궁금해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지고 쓰여진 책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진짜 역사 이야기가 아닌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성경 고고학이, 특히 지난 50년 동안 해온 일은 고고학이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 솔로몬,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과 이야기, 시대와 연결된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고고학은 우리가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은 어땠는지, 다윗 왕의 궁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고고학이 많은 비밀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도 MAB 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 비밀을 풀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박물관 MAB의 루카스와 함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리네. 저는 교육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내, 어른이든 아이든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을 좀 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희 역할은 이 유물들과 더 잘 연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부는 유리 뒤에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은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또는 가장 좋아하는 물건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물론이죠.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장난감이 있는데 기원전 2300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0년이 훨씬 넘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쪽인 것 같네요.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이 장난감이에요, 알리네. 잘 보시면 목 부분에 작은 구멍이 2개 있어요.
아마도 끈을 끼워서 당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바퀴의 시작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퀴가 모두 원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장난감 자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진품이고 아마도 4,000년 전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중 하나는 옛날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인간성을 잊고 그들이 다른 세상에 살았고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4,000년 전, 4,3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 아들 또래쯤 되는 어린아이가 그 집, 그 정원에서 이 작은 소를 위아래로 끌고 다녔을 거예요. 저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고고학은 사람들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범주로 생각하죠.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고 우리와 다르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절의 아이들도 오늘날처럼 놀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었고 그래서 박물관에 보석들이 전시돼 있죠.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고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질투, 사랑, 미움도 하며 노는 것도 즐겼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덜코 알 수 없는 작은 아이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장난감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의 주인이었고 소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들과 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은데요. 이 박물관에 특별한 것이 또 뭐가 있나요? 물론이죠. 아린, 여기에는 집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바로 네부카드네자르의 벽돌입니다. 곧 이 벽돌이 박물관에서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이 벽돌이 중앙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박물관의 중앙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파괴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빌로니아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던 이름인데 여기서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알린에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중간쯤 철기 시대나 바빌론 포로 시대로 넘어왔어요. 여기 앞부분에 세 줄이 있다는 걸 적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카드어 세기 문자로 쓰여 있어요. 브라질 출신 설계자가 70,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이라크에서 일하다 브라질로 오기 직전 알린의 한 경비원과 친구가 되었고 그 경비원이 이 유물을 브라질로 가져오게 허락해 줬어요. 여기에 도착하자 그는 실망해서 심지어 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파울루 바르보자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벽돌 조각을 교육 자료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는 에스피리투 산토의 교실에서 청소년이든 청소년 이전이든 아이들에게 이 벽돌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다니엘과 바빌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파울루 교수님이 은퇴하셨을 때 이 근처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드리구, 네가 박물관 구상을 하고 있으니 나는 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리고 이 유물을 호드리구, 시우박 교수님께 기증했어요. 호드리구 교수님이 번역하셨고 여기 보이는 세 줄은 저희가 적었습니다.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부코도노소르, 위대한 바빌론을 돌보는 자이자 에자구엘라와 에지다 신전의 수호자이다. 나는 바빌론의 왕 나부폴라자르의 장남이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나부코도노소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대의 왕들은 정말 겸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 대해 글을 쓸 때면 항상 엄청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고 모든 칭호를 나열했으며 종종 자신이 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적곤 했어요. 느부갓네살 시대 고대 세계는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종종 왕이나 황제, 파라오들이 신들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모든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고 또 자신이 사원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 사원들은 성경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연결에 대해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후에 USP와 함께 이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됐어요. 대형 박물관에서 바빌론 화재를 기록한 작은 점토판도 나중에 발견됐어요. 하지만 요약하자면 알린의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만큼 그가 이 비문을 실제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이 돌이 바빌론 고대 신전의 일부라면 언급된 신전은 엑사지라와 에지다 두 곳입니다.
엑사지라는 바빌론의 주요 신전이고 에지다는 보르시파에 있었습니다. 이 돌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의 하나님의 물건들을 보관한 것이라면 결국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바빌론으로 옮기고 자기 신의 신전에 그것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린느, 이 돌이 바빌론 옛 신전의 일부였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물건을 보관했다면 큰 아이러니가 있는 거야. 예전에 다니엘의 하나님의 물건을 보관하던 돌이 지금은 그의 신앙을 기리는 박물관에 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 모든 것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야. 성전의 기물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졌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로 그 사람이 아마도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비문을 썼어. 어쩌다 보니 이 돌이 한 브라질 사람에게까지 오게 된 거야. 이 돌은 여기까지 옮겨져서 브라질에서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의 손에 들어오게 돼. 호드리고 실바는 이 글을 번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돌이 박물관 한가운데에 있는 거지. 저는 이 돌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주변을 보니까 제가 아는 것들이 몇 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아는 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원래 그 돌은 여기 있는 이 돌이 진짜예요. 우리가 본 건 진짜고 옆에 있는 건 복제본이에요. 진짜 원본은 제 고향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돌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돌이 텔단 비문이에요. 텔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레바논과의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바로 이 비문은 다마스쿠스의 하사의 왕, 아람 다마스쿠스 왕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고 다윗 가문의 후손들을 죽였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줄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에서 5번째 줄이에요.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단어예요. 저기 고대 히브리어로 바잇 다비드라고 적혀 있어요. 바잇 다비드는 다윗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집은 그가 살던 작은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집은 그의 후손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의 후손을 말해요. 그리고 이 돌은 다윗 왕의 존재를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참고로 1970년대까지도 전 세계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다윗 왕의 역사적 존재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 돌이 여기 단에서 발견되자 그들은 그제야 인정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박물관 휴관일이라 저희만 특별히 들어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돌은 복제품이지만 실제로 다윗 왕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 왕을 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일을 기억하죠.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전 젊은 시절에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이야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웠죠. 하지만 그가 손에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것은 바로 물매로 던지던 작은 돌멩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새총이 아니에요. 가끔 만화에서 사람들이 그걸 새총처럼 그리곤 하죠. 하지만 그는 새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새총에 고무줄도 없었어요. 대신에 그는 물매를 사용했죠. 여기서 우리는 현대적인 가죽을 볼 수 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돌들은 이스라엘의 키르벳 케이아파에서 온 진짜 돌들이에요. 키르벳 케이아파는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운 도시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그곳에 많은 것을 건설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돌들이 이런 식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둥근 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물매를 볼 수 있는데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 던졌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박물관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 볼게요. 정말로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 감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가봅시다. 여기. 참고로 방금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이끄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나와 사막을 지나 자유를 찾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요. 우리가 기억할 점은 그 백성이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집트의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이집트 안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 정말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저와 함께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있는 것이 메르넵타 석비예요.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세계를 생각할 때 많은 건축물들이 정말로 아주 크고 거대했어요. 그래서 이건 파라오 중 한 명인 메르넵타가 만든 아주 큰 비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글을 썼어요. 참고로 그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칭찬해요. 하지만 이 돌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아래에 있어요. 곧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돌은 오늘날까지 이집트에 보관되어 있고 기원전 1206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3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 돌에 글을 쓴 파라오는 이웃민족과의 전투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세요. 우리가 상형 문자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등장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2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한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이집트의 이웃국가로 언급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고고학이 우리에게 베이트 다비드, 즉 다윗의 집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고학이 역사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성경시대부터 존재해왔고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 당연히 저는 브라질에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그들에게 제대로 알아보라고 인터넷에서 메르넵타 석비를 찾아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들이 여기 MAB에 직접 와서 이집트 파라오가 남긴 이스라엘의 비문을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 모든 것에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은 고고학자 호드리구 시우바예요. 맞아요. 이미 여기서 투어하셨다고 들었어요. 샬롬은 거의 투어의 끝에 있습니다. 하지만 샬롬, 여러분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미 좋은 안내를 받으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순간에 온 이유는 알리네, 당신과 당신을 팔로우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보통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박물관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맞죠?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단독 공개입니다. 단독 공개입니다. 이건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여기 이스라엘 위드 알리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촬영이 신경 쓰이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일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는 것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박물관을 유지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들고 일이 많고 세세한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정말 많아요. 알리네. 예를 들어 지금은 여기 모든 유리를 교체하고 있어요. 반사 방지 유리로 교체하는 거예요. 누군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도 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려면 우리 학예사 아드리아나가 모든 유물을 꺼내야 해요. 당신도 이미 만난 적 있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쪽에 보관해야 해요. 이 작업은 박물관 휴관일에 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월 평균 10,000명의 방문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쫓겨야 해요. 그리고 이미 여기 둘러보셨고 유물 배치도 확인하셨죠? 이제 알리네, 제가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유물들이 어디에서 작업되는지, 또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올 때 어디에 보관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부 유물은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격리요?
사람들도 격리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금속 유물에는 곰팡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묻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유물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온도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은 건조합니다. 제가 거기서 유물을 가져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오는 유물들은 모두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린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건 매우 진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물 관리국도 우리 박물관을 압니다. 유물들은 일련 번호까지 포함한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들이 누가 구입했는지, 브라질의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 문서화되어 있고 여기 올 때 그 서류가 합법성을 줍니다. 오, 생방송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 서류들은 작품의 문서적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기후는 어떻게 해야 하죠? 브라질은 열대지방이고 이스라엘은 건조하잖아요. 작품이 그 영향을 받아요. 금속 작품은 특히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져오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적절히 포장해야 해요. 우리에겐 전문가가 있고 제가 TV에서 처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을 볼 때 예를 들어 여기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쁘게 유리만 살짝 닦으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생각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90%가 카메라 뒤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요. 즉 박물관 뒷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거길 특별히 저희만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고학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300년, 400년 전에는 지금처럼 고고학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00년, 150년 전에 발견된 많은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어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나 골동품 사냥꾼들에 의해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자체도 영향을 미쳤죠. 게다가 이미 고대에 많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전쟁, 즉 전투가 벌어졌던 고고학 유적지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도착해서 불을 질렀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는 전투 중에 불에 타서 탄화된 씨앗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발견된 두루마리들이 많은데 사해 두루마리가 좋은 예시입니다. 외경 두루마리도 발견됐죠. 당신이 채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적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부터 얼마 전까지 이런 수천 년 된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두루마리들은 이집트 것이었고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옮겨졌고 미국의 습한 기후가 이 두루마리들은 1500년, 1800년이나 땅속에서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800년이 지난 후에 이 두루마리들은 꺼내져서 아무런 주의도 없이 미국으로 옮겨졌고 결국 1800년이 지난 끝에 그냥 망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주의가 정말로 중요해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요. 어서 가요. 저도 기대돼.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고학도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고 연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교실에서 사용할 자료가 되고 이해를 돕는 자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속 과거는 1000개가 넘는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과 같고 그중 대부분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편들만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알리니 이제 우리는 이미 MAB의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연구원 중 한 명인 루카스예요. 샬롬. 잘 지내 루카스? 거기서 성경도 공부하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연구하는 학생팀도 있어요. 우리는 학문적 연구를 장려합니다. 아들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정말 고마워요. 이미 박물관에서 아리네를 잘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도 보여주신 걸 알아요. 저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여기서 당신이 박물관 전문가로서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유물들이 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요. 유물들은 때때로 곰팡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 다른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할 때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진품이 아니에요. 여기 봐요. 여기 볼 수 있죠. 이건 복제품이죠. 우리가 이런 복제품을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나요? 이건 복제품이에요. 게다가 서령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의 복제품이죠. 이 경우 복제품들은 아이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물건을 만져보고 이런 작은 그림들과 글씨가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위해 저희는 복제품을 사용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박물관의 규칙은 만지지 마세요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반대죠. 만지고 직접 다뤄보세요. 특히 접근성 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복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그 조각을 만져보면서 원래 작품이 어떤 모습일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실제로 일부 작은 조각상들은 복제품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요. 이 촉각 프로젝트가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손으로 느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촉각은 가능하죠. 맞아요. 이스라엘 하이파에도 박물관이 있어요. 그들은 촉각 프로젝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리디의 원본 작품이 있고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유리디에 두었지만 밖에는 만질 수 있는 복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고고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아야 해요. 호드리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맞아요. 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에게 말해줘요. 비극적이었지만 해피엔딩이었어요. 그 남자아이가 청동기 시대의 항아리에 다가갔어요. 우리는 여기 청동기 시대에 아주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크기의 항아리죠. 그 아이는 항아리 속이 궁금해 들여다보다가 항아리를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큰 소동이 있었죠. 우리 항아리는 유리 안에 있지만 그쪽은 복도에 그냥 있었어요. 그들은 항아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용서를 빌고 값을 치를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똑같은 항아리를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거 맞죠? 하지만 박물관은 이 불운을 대처하는데 아주 큰 지혜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박물관 전문가와 복원가를 함께 불렀고 그 소년을 다시 불러서 항아리를 어떻게 복원하는지 가르쳐 줬거든요. 그가 큰 조각들로 깨뜨렸기 때문에 복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비극으로 시작해 소년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던 일, 그는 놀랐기 때문이죠. 그 소년은 고고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고고학자나 복원가가 생긴 거죠. 그들이 실험실에 데려와 가르쳐 줬으니까요. 거기서 그녀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도구들을 보여줬어요. 복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그들은 거기서 또 다른 가짜 항아리를 가져와서 직접 깨뜨렸어요. 이제 이걸 여기서 같이 붙여보자 라고 했죠.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깨진 항아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성경적인 문제예요.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 안에서 12개의 돌을 꺼내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돌로 된 기념비, 제단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를 대비한 거였죠. 이 돌무더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과 공동체가 이 돌들은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강 안에서 꺼내온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성서고고학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역사라고 불렀어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오히려 이렇게 부르고 다시 데려오자는 거예요. 아마 그는 고고학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 계명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역사를 돌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이 성경적인 개념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재미있게 가르치죠. 알린에도 여기서 그 표현을 언급했어요. 자녀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는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6월절에 연극에서 부르는 노래 중 하나는 아이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아빠, 오늘 밤은 뭐예요? 왜 오늘 밤은 다르죠? 왜 오늘 밤은 다른가요? 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원래의 항아리가 보이네요. 그렇죠? 저건 로마 시대의 항아리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 출입구역이에요, 여러분.
저 항아리는 아직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았고 앞으로 전시될 예정이에요. 맞아요. 저 항아리는 전시 준비 중이에요. 여기서 더 많은 것도 보여요. 로마 시대 항아리도 있어요. 위쪽 구석엔 작은 알라바스터 항아리도 있네요. 예수님께 향유를 알라바스터 항아리에 담아 가져간 여인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건조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아드리가 움직이지 마시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건조 중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이게 뚜껑이에요. 제가 열어도 돼요? 네, 그럼 아드리가 열게요. 봐요. 아드리는 평소 이런 거 잘 안 해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어서요. 그런데 건조 중이라고 써 있죠. 왜냐하면 이미 저기에 어떤 제품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네, 어제 저희가 국소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처치를 했어요. 그럼 국소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처치를 하신 거군요. 펜으로 표시된 곳에 국소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청소하고 제거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처리가 필요했어요. 보이시죠? 이 방에도 수장고이라 적혀 있어요. 거기에는 아직 전시되지 않은 여러 유물이 있어요. 로마 냄비, 진흙 항아리, 로마 암포라, 동전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리네, 네가 우리가 여기 데려와 영상 찍은 첫 번째 사람이야. 맞지, 아드리아나? 첫 번째야. 여기가 바로 아드리의 공간이에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모든 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상설 전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이죠. 여러분, 여기 정말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호드리고에게도 감사드려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수장고예요. 알리니. 전시되지 않은 모든 물건들을 이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 물건들은 세척, 처리, 보관 과정을 거쳐 수장고로 오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 물건들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해요. 수장고는 공기의 상대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는 환경이에요. 여기에는 저희가 캐비닛, 즉 슬라이딩 선반에서 꺼낸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물건들이 이제 저희의 장기 전시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곧 학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 그리고 이미 이런 연구 과정을 거친 물건들도 이제 전시에 포함될 예정이고 저희는 그 물건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여기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에어컨 때문인지 습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고고학 유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 박물관보다 더 강하게 느껴져요. 저조차도 여기서 조심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만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수천 년 된 유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MAB에 오실 분들은 지금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전시될 거예요. 아마도 정말 며칠 안에 전시될 거예요. 며칠 후 10월 30일부터 저희가 여기서 맵 2.0이라고 부르는 것이 공개될 거예요. 와, 우리는 전시 디자인 전체를 새롭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거기 전시될 거고 우리 모두가 각각의 물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곳마다 옛날 물건들이 있고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목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유물을 발견하고 땅에서 꺼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물을 찾아내고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고 목록화하고 발표해야 해요. 고고학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으니까요. 고고학자에게도 발견한 사람에게도 연구하는 대학이나 기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이 라기스의 발굴 결과를 완성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고고학적 발굴이 발견된다면 유다의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아시리아의 포위 일부이지만 이 포위는 예루살렘 포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보여줘요. 그래서 바로 도자기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로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많은 조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작동해요. 이런 슬라이딩 캐비닛은 전 세계 여러 박물관과 고고학 부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열어보니 다양한 비문들이 보여요. 또한 우리는 못도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 못들이 로마 시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로마 시대의 것이에요. 이것들은 로마 시대의 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방대하고 훌륭한 소장품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박물관에서 본 모든 것에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당신과 아들이 씨가 이곳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카메라 뒤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호드리고 씨. 아직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호드리고 실바 고고학 채널을 구독하시고 직접 MAB에 와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께 어떻게 방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에서 mab.unasp 프로필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혼자서도 가족과도 여자친구와도 여자친구가 되길 바라는 사람과도 교회와도 커뮤니티와도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 가이드 투어가 있으며 박물관도 이곳에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 소셜 미디어도 팔로우 해주세요. MAB 프로필을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가 여기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로드리고 실바 고고학과 알리니오가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모두에게 뽀뽀를 보낼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안녕.